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푸르기만 했고 구름 한 점 머물지 않은 채 뜨거운 뙤약볕만을 쏟아내고 있었다. 갈라진 논바닥은 마치 거북이의 등처럼 흉하게 터져 있었으며 그 사이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보는 이의 숨을 턱턱 막히게 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조차 말라비틀어진 가지를 힘겹게 늘어뜨린 채 단 한 방울의 비도 허락하지 않는 야속한 하늘을 원망하듯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곳 북쪽 변방의 작은 마을은 본래 물이 맑고 인심이 후하기로 유명했으나 이제는 그 옛날의 풍요로움을 기억하는 이가 드물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땅을 지배한 것은 지독한 가뭄과 그보다 더 지독한 절망뿐이었다. 사람들은 해가 뜨면 마른 우물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고 해가 지면 내일은 비가 올까 하는 부질없는 기대를 품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박달수는 등지개에 빈 물동이를 진 채 힘없이 마을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의 발걸음은 모래주머니를 찬 듯 무거워 보였다. 낡고해진 산벗 사이로 드러난 그의 피부는 오랫동안 햇볕에 그을려 검붉게 변해 있었고 깊게 패인 눈매에는 청년답지 않은 고단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지만 등 뒤로 꽂히는 따가운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달수가 지나갈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수군거리거나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곤 했다. 개 중에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재수 없다는 듯 혀를 차는 노인도 있었고 아이들을 황급히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아낙네도 있었다. 그들에게 박달수라는 존재는 가뭄보다 더 끔찍한 재앙의 씨앗이자 하늘의 노여움을 산 저주받은 핏줄의 증거였다. 달수의 조부인 박무식이 살아생전 겪었던 일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분노의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60년 전 박무식이 산에서 내려와 임금님을 만났다고 떠벌리던 그날부터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강물이 말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박무식이 감히 천자를 사칭하여 헛소문을 퍼뜨린 죄로 하늘이 천벌을 내린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우물게 모여있던 안악들은 달수가 다가오자 물동이를 챙겨 서둘러 자리를 피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는 듯했다. 달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마른 우물 바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바가지로 흙탕물에 가까운 물을 겨우 한 동이 퍼 올렸다. 물은 탁하고 냄새가 났지만 이것마저도 그에게는 생명줄과 다름없는 귀한 것이었다. 비번뻔하기도 하지. 저놈의 집구석이 아직도 이 마을에 붙어먹고 있다니. 누군가 던진 날 선 비난이 달수의 귓가에 박혔지만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반박을 해보았자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조롱과 매질뿐이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평생을 해명하다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듯이 달수 또한 침묵만이 유일한 방패였다. 그는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마을을 벗어나 상이슬게 위태롭게 서 있는 자신의 초가집으로 향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말라비틀어진 땅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사람들의 멸시와 가난은 견딜 수 있었지만 그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조부가 남긴 말이 과연 진실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구심이었다. 집 마당에 들어서자 앙상하게 뼈만 남은 누렁이 한 마리가 힘없이 꼬리를 흔들며 그를 방해주었다. 달수는 물동이를 부엌에 내려놓고 툇마루에 걸터앉아 저 멀리 보이는 메마른 산맥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임종 직전까지도 임금님과의 약속은 분명히 있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으나
세상은 그 진심을 광인의 헛소리로 치부해버렸다. 달수의 집 안깊숙한 곳에는 낡은 장롱이 하나 있었고 그 속에는 조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 헝겊에 쌓여 있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했기에 달수 역시 오랫동안 그것을 꺼내보지 않았다. 그것은 가문의 수치이자 동시에 이 지독한 운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 붉은 노을이 하늘을 뒤덮었고 그 광경은 마치 하늘이 피를 토하는 것처럼 처절해 보였다. 마을 곳곳에서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달수의 집 굴뚝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그는 배고픔보다 더 깊은 목마름을 느끼며 방 안으로 들어가 촛불 하나를 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문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 상자를 여는 순간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그는 결심을 굳힌 듯 입술을 꽉 깨물고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지금의 메마른 땅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었던 60년 전의 겨울밤 이야기였다. 북풍한 설이 매섭게 몰아치던 그해 겨울, 산은 거대한 백색 짐승처럼 웅크린 채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고 있었다. 눈보라는 천지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휘몰아쳤고 아름 들이나무들조차 그것엔 바람 앞에서는 비명을 지르며 허리를 굽혀야 했다. 당시 조선을 다스리던 젊은 왕은 왕성한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냥을 나섰다가 그만 일행과 떨어지고 말았다. 전설 속에 흰 사슴을 쫓아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선 것이 화근이었는데 순식간에 변해버린 날씨는 왕의 퇴로를 막아버렸다. 호위무사들의 다급한 외침은 눈보라 속에 묻혀버렸고 왕은 홀로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 고립되었다. 왕이 타고 있던 명마조차 험한 상일과 쌓인 눈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비단으로 지은 골룡포가 아무리 두텁다 한들 뼈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왕은 체면도 잊은 채 말에서 내려 눈속을 헤맸지만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절망적인 흰색뿐이었다. 공포와 추위가 왕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할 무렵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반딧불이처럼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저승길의 등불인지 아니면 이승의 마지막 희망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왕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얼어붙어 감각이 없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그 불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걸음을 옮겼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은 바위 틈에 위태롭게 지어진 다 쓰러져가는 초라한 오두막집이었다. 왕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곧이어 투박하게 생긴 한 사내가 문을 열고 나타났다. 그가 바로 훗날 박달수의 조부가 되는 젊은 시절의 박무식이었는데 그는 눈을 뒤집어 쓴 낯선 이를 보고도 조금도 놀라거나 경계하는 기색이 없었다. 이 험한 날씨에 귀한 손님이 오셨구려. 어서 들어와 몸을 녹이시오. 무식은 왕의 행색을 훑어보지도 않은 채 서둘러 그를 방 안으로 이끌었다. 방 안은 비좁고 누추했으나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온기가 얼어붙은 왕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무식은 젖은 옷을 말릴 수 있도록 화로를 내어주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다. 왕은 낯선 백성의 호의에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염려하여 짐짓 위험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무식은 왕을 그저 길 잃은 나그네로만 대할 뿐 그 어떤 사심이나 호기심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무식이 소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조밥 한 그릇과 맑은 국을 담아 내왔다. 변변치 않으나 시장기를 속이기에는 족할 것입니다. 산 사람이 대접할 것이라고는 이것뿐이니 허물지 마십시오. 무식이 내민 음식은 거칠기 짝이 없는 잡곡밥이었지만 왕이 평생 먹어본 수라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귀하게 느껴졌다. 왕은 체면을 차릴 새도 없이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고 그제야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식사가 끝나자 두 사람은 화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는데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고 있었다. 무식은 장작을 더 넣으며 산속의 삶과 자연의 이치에 대해 무심한 듯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말 속에는 그를 배운 선비들에게서도 듣지 못한 깊은 통찰과 백성들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늘이 노하면 사람은 고개를 숙여야 하고 땅이 마르면 사람은 땀을 흘려야 하지요.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야 비가 안 오면 하늘 탓을 하겠지만 우리 같은 촌부들은 내 정성이 부족한 탓이라 여기며 삽니다. 무식의 담담한 말은 젊은 왕의 가슴에 묵직한 돌을 던진 듯 큰 파장을 일으켰다. 왕은 자신이 그동안 백성들의 삶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왕은 이 순박하고 지혜로운 나무꾼에게 깊은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 궁궐의 신하들은 언제나 왕의 눈치를 보며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았으나 눈앞에 이 사내는 왕인 줄 모르기에 오히려 진실만을 말하고 있었다. 왕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이 은인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눈보라가 잦아들 기미를 보였고 왕은 고난잠에 빠진 무식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욕심 없는 편안함이 서려 있었고 그것은 왕이 평생을 갈구했으나 결코 얻지 못한 것이었다. 왕은 품속에서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옥패를 만지작거리며 날이 밝으면 반드시 이 은혜를 갚으리라 다짐했다. 이튿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설산의 능선을 타고 내려와 온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씻은 듯이 사라졌고 하늘은 시리도록 파랗게 개어 있었다. 박무식은 일찍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는데 고요하던 상월짜기의 정적을 깨고 저 멀리서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기마병들이 흙먼지와 눈가루를 날리며 오두막을 향해 질주해 오고 있었다. 그들의 갑옷은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고 깃발에는 왕실을 상징하는 용무늬가 선명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그것은 밤새 실종된 국왕을 찾아 헤매던 금군 진준들이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주군을 잃은 초조함과 다급함이 역력했다. 마당에 나와 있던 왕을 발견한 장수들은 일제히 말에서 뛰어내려 눈밭 위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전하, 옥체만강하시옵니까? 소인들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우렁찬 함성이 메아리치자 빗자루를 들고 서 있던 무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자신이 어젯밤 대접한 나그네가 다름 아닌 이 나라의 임금이라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다. 무식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리며 넙죽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아이고, 전하 소인이 미천하여 용안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경을 저질렀나이다. 부디 이놈의 목을 베어 주시옵소서. 그는 어젯밤 왕에게 했던 말들과 거친 음식들이 떠올라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감히 천재계 촌부가 훈수를 두었으니 이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였다. 그러나 왕은 호탕하게 웃으며 친히 무식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고개를 들라.
그대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어리석은 왕을 깨우쳐준 스승이다. 내 어찌 은인에게 칼을 겨누겠느냐. 왕의 따뜻한 손길에 무식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고 왕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왕은 품속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옥파의 하나를 꺼내 무식의 거친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왕의 상징인 용이 정교하게 조각된 최상급 백옥으로 왕이 직접 하사하는 가장 귀한 신표였다. 이것은 내 약속의 증표다. 내 궁으로 돌아가면 즉시 그대를 불러 국사를 논하고 이 나라의 물길을 다스리는 중책을 맡길 것이다. 왕은 잠시 고민하더니 무식에게 한 가지 제안을 던졌다. 지금 당장 나와 함께 말을 타고 환궁하겠느냐? 아니면 며칠 뒤 내가 정식으로 가마와 사절단을 보내 그대를 예우를 갖춰 모셔가도록 하겠느냐? 왕으로서는 은인을 짐짝처럼 말에 태워가기보다 화려한 행렬을 보내 그의 위신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무식에게는 입신양명의 길이 눈앞에 열린 셈이었으나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한번 왕 앞에 엎드렸다. 전하, 황공하오나 소인의 집에는 병드신 노모가 계시옵니다. 지금 당장 떠나면 노모의 끼니를 챙길 사람이 없으니 며칠만 말미를 주시면 어머님을 친척 집에 의탁하고 전하의 부름을 따르겠나이다. 왕은 무식의 효심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효심이 지극한 자라야 충심도 깊은 법이지. 내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다. 왕은 무식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약속했다. 열흘 뒤 보름달이 뜨기 전에 반드시 금군을 보내 그대를 한양으로 모셔갈 것이다. 그때까지 이 옥패를 잘 간직하고 있으라. 왕은 말에 올라타 아쉬운 듯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금군의 호의를 받으며 산 아래로 내려가는 왕의 행렬은 장관이었고 무식은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엎드려 배웅했다. 손에 쥐어진 옥파의 차가운 감촉만이 이것이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무식은 옥패를 소중히 품에 안고 병든 노모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가슴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벅차올랐고 이제 지긋지긋한 가난을 끝내고 세상의 뜻을 펼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날의 찬란한 태양이 앞으로 그의 가문과 이 나라에 들이올 기나긴 어둠의 시작이었음을. 화려한 궁궐로 돌아온 왕은 금세 조정의 복잡한 정무와 권력 다툼 속에 파묻히게 되었다. 산속 오두막에서 느꼈던 따스한 인간애와 진실한 깨달음은 차가운 옥좌와 신하들의 아첨 섞인 목소리 사이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다. 왕은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편전회의에서 박무식을 불러들여 중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조정 대신들의 반발은 예상보다 훨씬 거세고 집요했다. 영의정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은 천안 나무꾼이 임금의 스승 노릇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왕실의 위엄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길길이 날뛰었다. 그들은 왕의 목숨을 구한 은공보다 신분의 귀천과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것이 곧 나라의 질서라고 주장했다. 전하, 시정잡배가 용안을 보은 것도 모자라 국사를 논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백성들이 조정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대신들의 교묘한 설득은 왕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을 자극했다. 왕은 자신의 약속이 왕권 강화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침묵을 선택했다. 왕은 무식에게 주었던 옥패가 마음에 걸렸으나 권력의 단막과 체면치레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렸다. 그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라. 그 자를 찾지도 부르지도 말라. 왕의 짧은 이 한마디로 산골 마을의 나무꾼과 맺었던 신의는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고
궁궐의 문은 굳게 닫혔다. 한편 산골 마을의 박무식은 약속한 날이 되자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을 어귀에 나가섰다. 그는 동이 트기 전부터 해가 져서 어둑해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한양 쪽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병든 노모에게 이제 곧 가마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지만 그의 속은 타들어갔다. 약속한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왕이 보낸다던 가마와 금군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무식을 부러워하며 모여들었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점차 의심으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노골적인 조롱으로 변해갔다. 임금님을 만났다는 게 다 헛소리였구먼.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무식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왕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나라실이 바빠 조금 늦으시는 게지. 임금님이 어떤 분이신데 거짓말을 하시겠나. 그는 품속의 옥패를 만지작거리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밤이 되면 남몰래 흐느끼는 날이 늘어갔다. 그의 기다림은 희망에서 집착으로 그리고 서서히 깊은 원망으로 변질되어 갔다. 왕이 약속을 어긴 바로 그달부터 조선의 하늘에는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맑던 하늘에 구름 한 점 머물지 않게 되었고 바람은 습기를 잃고 건조해져만 갔다. 봄이 되었으나 꽃이 피지 않았고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왕이 살고 있는 궁궐이었다. 조선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는 대전의 우물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궁녀들과 내시들이 아무리 두레박을 내려도 퍼 올릴 수 있는 것은 붉은 흙탕물뿐이었고 이는 곧 다가올 끔찍한 재앙의 서막이었다. 왕은 우물이 말랐다는 보고를 듣고 순간적으로 산속의 오두막과 무식의 얼굴을 떠올렸으나 애써 고개를 저어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함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하늘은 침묵으로 왕의 배신을 꾸짖고 있었고 그 대가는 온 백성이 짊어져야 할 짐이 되었다. 박무식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을 어귀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의 기다림은 세월과 함께 지독한 병이 되었고 임금의 약속은 그의 가슴 속에서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옥패를 건네며 이것은 결코 훔친 것이 아니다. 내 말을 믿어다오. 라는 유언을 남기고 한 많은 생을 마감했다. 무식이 죽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애도하기는커녕 허풍선이가 천벌을 받아 죽었다며 손가락질했다. 그들은 무식이 남긴 옥패를 두고 산속 무덤을 도굴해 훔쳐온 물건이라 수군거렸고 흉흉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무식의 장례는 조문객 하나 없이 치러졌으며 그의 무덤은 마을에서 가장 멀고 척박한 땅에 초라하게 만들어졌다. 무식의 아들이자 달수의 아버지인 박성칠의 삶은 더욱 비참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쟁이의 자식, 도둑놈의 핏줄이라는 멍에를 짊어져야 했기에 평생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았다. 그는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성실함을 증명하려 애썼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가뭄이 해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의 인심은 더욱 흉포해졌고 그들은 분노를 쏟아낼 희생양이 필요했다. 마을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박씨 집안이 감히 왕을 사칭하고 신물을 훔쳐 하늘을 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모든 재앙의 원인을 그들에게 돌렸다. 성칠은 억울함에 가슴을 쳤으나
힘없는 자의 항변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성칠은 평생을 화병과 우라통 속에 살다가 결국 피를 토하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는 어린 달수의 손을 잡고 너는 부디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나거라. 그리고 절대로 남을 믿지 마라 라는 비통한 말을 남겼다. 그렇게 3대에 걸친 불행은 오롯이 홀로 남은 달수의 몫이 되었다. 달수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할아버지가 남긴 옥패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정교하게 조각된 용의 비늘 하나하나는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그 영롱한 빛은 결코 시골의 장인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달수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할아버지의 말은 진실이었으며 거짓을 말한 것은 다름 아닌 이 나라의 임금이었다는 것을. 하늘이 노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신의를 저버린 임금 때문이야. 달수의 눈빛이 횃불처럼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숨죽여 살며 조상들의 억울함을 묻어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옥패가 진실을 밝힐 증거이자 말라버린 세상에 다시 비를 내리게 할 열쇠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달수는 낡은 괴나리 보찜을 꾸리며 벽에 걸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위패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소자,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임금에게 따져 묻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돌아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고 그 결의는 바위보다 무거웠다. 새벽달기 울기 전 달수는 아무도 모르게 마을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보이는 고향 마을은 여전히 메마르고 황폐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찼다. 그는 품속에 옥패를 단단히 여미며 북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북두칠성이 그의 길을 비추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조선팔도가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달수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세상의 풍경은 지옥도와 다름없었다. 길게는 말라 죽은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을 하늘로 뻗고 있었고 쩍쩍 갈라진 논바닥에는 주인을 잃은 농기구들만이 덩그러니 나뒹굴고 있었다. 길 위에는 고향을 등지고 떠도는 유랑민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들은 하나같이 흙투성이의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삶에 대한 의지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마실 물 한 모금을 구하기 위해 서로를 밀치고 욕하는 아비규환의 현장을 지나치며 달수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달수의 여정 또한 고행의 연속이었다. 집시는 며칠이 멀다 하고 달아해졌고 챙겨온 미숫가루와 물통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이 수시로 찾아왔지만 그는 허리춤에 매달린 옥패를 만지작거리며 정신을 다잡았다. 이 고통은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모든 백성이 겪고 있는 아픔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정고, 달수는 고갯마루 고목 아래 쓰러져 있는 노파와 어린아이를 발견했다. 아이는 이미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고 있었고 노파는 말라비틀어진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으나 달수의 발걸음은 저절로 멈춰 섰다. 달수는 망설임 없이 허리춤에서 자신의 대나무 물통을 꺼냈다. 남은 물은 반 모금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을 아이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흘려넣었다. 할머니,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먹이십시오. 귀한 생명수를 나눠준 낯선 청년의 호의에 노파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아이가 기적처럼 눈을 뜨자 노파는 달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했다. 복 받으실 거요. 부처님이 사람의 탈을 쓰고 오신 게 분명해.
달수는 노파의 손을 잡아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대단한 선인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 여겼을 뿐이었다. 험한 산길을 넘을 때는 굶주린 도적대와 마주치기도 했다. 낫과 몽둥이를 든 사내들이 길을 막아서며 진보다리를 내놓으라 으름장을 놓았지만 달수는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그들을 응시했다. 그들의 눈빛에서 살기보다는 지독한 배고픔과 절박함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이 주먹밥 2덩이뿐입니다. 이걸로라도 줄인 배를 채우시겠다면 가져가십시오. 달수가 보따리를 풀자 도적들은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칼을 들이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먹을 것을 내어주는 대담함에 그들은 압도당하고 말았다. 도적 우두머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먹밥 하나만을 집어들고는 길을 터주었다. 그냥 가시오. 우리도 본래는 농사짓던 사람들이오. 그들은 달수의 뒷모습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달수는 그들의 축 늘어진 어깨를 보며 임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양민을 죄인으로 만들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한 달여를 꼬박 걸은 끝에 드디어 저 멀리 한양의 성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높게 솟은 숭례문의 위용은 대단했으나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달수는 성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성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숭례문을 넘어들어선 한양의 거리는 달수가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기와집들이 즐비하고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넘쳐났으나 그 화려함 속에는 메마른 땅만큼이나 삭막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고래둔 같은 기와집 처마 밑에도 뽀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시장통의 활기찬 소음 속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달수는 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대조를 목격했다. 한쪽에서는 양반들이 더위를 피하려 부채질을 하며 가마를 타고 지나갔고 바로 그 옆 도랑에서는 헐벗은 아이들이 썩은 물이라도 찾기 위해 바닥을 긁고 있었다. 임금이 사는 도성이라 하여 하늘의 은총이 내린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백성들의 고통은 화려한 껍데기에 가려져 더욱 처참해 보였다. 그때 둥둥둥 하는 북소리와 함께 기우제치 유지를 지내러 가는 행렬이 나타났다. 흰옷을 입은 관료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지나갔지만 달수의 눈에는 그들의 모습이 그저 공허한 연극처럼 보였다. 진심으로 하늘을 감동하게 하기보다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달수는 마음을 다잡고 궁궐 정문인 광화문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굳게 닫힌 성문 앞에는 창을 든 병사들이 살벌한 눈빛으로 오가는 이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달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병사 중 한 명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나으리, 임금님께 전해드릴 물건이 있어 멀리서 왔습니다. 병사는 달수의 남루한 행사액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주둥이를 놀리느냐. 썩 꺼지지 않으면 곤장을 칠 것이다. 병사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달수는 물러서지 않고 품속을 가리키며 호소했다. 제게 선대왕께서 하사하신 옥패가 있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이 놈이 기어이 매를 벌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병사는 달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자루로 그의 어깨를 강하게 내리쳤다. 달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다른 병사들까지 몰려들어 그를 에워싸고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달수는 온몸으로 쏟아지는 메타작 속에서도 옥패가 깨질까봐
가슴을 웅크려 필사적으로 감쌌다. 거짓말쟁이 집안이라더니 한양까지 와서 매를 맞는구나. 달수는 흙바닥에 처박힌 채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자주했다. 몸의 고통보다 더 뼈아픈 것은 아무도 자신의 진심을 들어주려 하지 않는다는 절망감이었다. 거대한 궁궐의 벽은 너무나 높았고 가진 것 없는 촌부의 목소리는 그 벽을 넘기에 턱없이 작았다. 그때 누군가의 준엄한 목소리가 병사들의 폭행을 멈추게 했다. 그만두거라. 백주대낮에 궁궐 앞에서 무슨 행패냐. 멈칫한 병사들이 길을 터주자 허름하지만 정갈한 선비복장을 한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다. 그는 은퇴한 원로 대신으로 평소 강직한 성품 탓에 조정에서 물러나 야인으로 지내던 인물이었다. 노인은 피투성이가 된 달수에게 다가와 혀를 차며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때 노인의 눈에 달수가 품속에서 꺼내지 않고 꽉 쥐고 있는 무언가가 들어왔다. 흙먼지 속에서도 기이한 광채를 뿜어내는 배곡의 일부분을 본 노인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다. 젊은이, 자네 손에 쥔 그것을 잠시 보여줄 수 있겠나. 달수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노인을 올려다보았으나 노인의 눈빛에는 병사들과는 다른 깊은 연민과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달수가 떨리는 손을 펴 옥패를 드러내자 노인은 숨을 들이키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것은 궁중의 내밀한 기록을 담당했던 그가 아주 오래전 기록에서만 보았던 왕실의 사라진 보물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노인은 달수를 자신의 거처로 데려와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는 자신을 전직 사관 오시관이라 소개하며 달수가 겪은 3대에 걸친 기구한 사연을 밤새 경청했다. 달수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노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선의 가뭄이 하늘의 무심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배신에서 비롯된 것이었구나. 노인은 달수가 내민 옥패를 촛불 아래서 면밀히 살폈다. 이것은 선대왕께서 잃어버리셨다고 기록된 진품이 틀림없네. 하지만 조심하게. 지금 조정의 간신배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네를 옥패를 훔친 대역죄인으로 몰아 죽이려 할 걸세. 노인의 경고는 서늘했으나 달수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어르신, 저는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제 목숨 하나로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이 땅에 비를 내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달수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한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비장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신문고 셰논구를 울리는 것뿐일세. 신문고는 억울한 백성이 임금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설치된 북이었으나 지금은 아무도 치지 않는 잊힌 제도가 되어 있었다. 함부로 쳤다가는 국법을 어지럽힌 죄로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었지만 달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노인에게 큰 절을 올리고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의 밤거리로 나섰다. 달이 구름 뒤로 숨어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시각. 달수는 신문고가 있는 의금부 당직청 근처로 숨어들었다. 경비병들은 무료함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거대한 북은 오랫동안 울리지 않아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침묵하고 있었다. 달수는 숨을 죽이고 고양이처럼 날렵하게 누각 위로 기어올랐다. 북 앞에 선 달수는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북채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지난 60년간 자신의 가문이 겪었던 멸시와 고통 그리고 타들어가는 조선의 대지를 떠올렸다. 이 한 번의 타격에 모든 운명을 걸어야 했다. 그는 있는 힘껏 팔을 들어 올렸다.
둥둥둥 정적을 깨고 묵직한 북소리가 한양의 밤하늘을 갈랐다. 그것은 단순한 북소리가 아니라 억눌린 백성의 피울음이자 잠들어 있는 임금의 양심을 깨우는 천둥소리였다. 소리는 담장을 넘어 궁궐 깊숙한 곳까지 퍼져나갔고 졸고 있던 병사들은 화들짝 놀라 창을 집어들었다. 순식간에 횃불을 든 군졸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왔다. 어떤 놈이냐 감히 이 밤중에 신문고를 울리다니. 달수는 저항하지 않고 북채를 놓았다. 군졸들이 달려들어 그를 포박하고 무자비하게 구타했지만 달수는 고통 속에서도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드디어 임금의 귀에 자신의 존재를 알린 것이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면서도 달수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선대왕의 약속을 받으러 왔다. 임금님은 내 말을 들어라. 그의 절규는 밤 공기를 타고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그 소라는 마침내 잠자리에서 뒤척이던 현 국왕의 귓게도 닿게 되었다.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힌 달수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품속에 숨겨둔 옥패만은 뺏기지 않으려 입속에 물고 버텼다. 어두운 감옥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한 줄기 달빛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드디어 60년 묵은 약속의 매듭을 풀 순간이 올 것이라고. 날이 밝자마자 편전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밤새 신문고를 울린 대역죄인을 즉시 처형해야 한다는 상소문이 빗발쳤으나 왕은 기이한 예감에 사로잡혀 그를 친국 임금이 직접 신문함하겠다고 명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온 달수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으나 왕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빛나고 있었다. 네가 감히 신문고를 울려 과인의 잠을 깨운 자냐? 무슨 사연이 있기에 목숨을 걸고 궁궐을 소란케 했느냐? 왕의 질문에 달수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피 맺힌 목소리로 답했다. 소인은 역도가 아니오라. 60년 전 선대왕께서 잃어버리신 신의 신의를 돌려드리러 왔나이다. 달수는 품속 깊은 곳에서 헝겊에 쌓인 낡은 옥패를 꺼내 두 손으로 높이 받쳐 들었다. 내관이 그것을 받아 왕에게 올리자 왕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왕실의 보물 창고 목록에는 이름만 남아있고 실물은 사라진 할아버지인 선대왕의 용문양 옥패가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조정 대신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놈이 왕실의 보물을 훔친 도적임이 틀림없습니다. 당장 목을 베어 국법의 엄함을 보이소서. 대신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진실을 덮으려 했으나 그때 어제 달수를 구해주었던 노대신 정대감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손에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전하, 이것은 승정원 일기 중 선대왕 시절의 기록입니다. 정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기록을 읽어 내려갔다. 모년 모월 모일 왕께서 사냥 중 폭서를 만나 실종되셨다가 하루 만에 황궁하심. 촌부에게 신표를 주었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약속을 이행치 못함. 기록은 달수의 주장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다. 왕은 옥패와 기록을 번갈아 보며 비틀거렸다. 할아버지의 한순간의 선택, 그리고 신하들의 그릇된 충성심이 한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고 나아가 이 나라의 하늘을 닫아버리게 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아, 우리가 하늘을 버렸기에 하늘도 우리를 버린 것이었구나. 왕의 탄식이 편전을 가득 메웠다. 왕은 옥좌에서 내려와 죄인처럼 엎드려 있는 달수 앞으로 다가갔다. 대신들이 만류하려 했으나 왕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왕은 더러워진 달수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임금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달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과인이 늦었다. 너무나 늦었다. 너의 가문이 겪은 고초는 짐에 부덕하며 이 나라의 수치다. 왕의 진심 어린 사과에 편전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왕은 달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네가 가져온 것은 단순한 옥패가 아니라 잊혀졌던 이 나라의 양심이다. 내 이제라도 그 약속을 지키리라. 왕은 즉시 달수의 포박을 풀게 하고 그에게 가장 깨끗한 의복을 내어주라 명했다. 그리고 선대왕이 약속했던 대로 그를 국사 구어시의 예로 대우하며 박씨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교지를 내렸다. 60년간 쌓이고 쌓였던 억울함의 매듭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편전 밖에서 쾅하는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맑았던 하늘에 순식간에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하늘의 문이 인간의 진심 어린 참회와 용서 앞에서 드디어 빗장을 풀고 있었다. 처음에는 마른 먼지 위에 툭, 툭 하고 떨어지는 몇 방울의 물기였다. 그러나 이내 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궁궐의 기와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웅장했고 타들어가던 대지가 물을 머금으며 내뿜는 흙내음이 온 도성을 가득 채웠다. 60년 만에 찾아온 생명수였다. 거리의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뛰쳐나와 비를 맞으며 춤을 추고 눈물을 흘렸다. 메말랐던 우물에 물이 차오르고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던 논바닥이 촉촉하게 젖어드는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왕은 편전 툇마루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달수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대가 가져온 비다. 그대가 이 나라를 살렸다. 며칠 후 왕은 선대왕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조선에서 가장 화려한 가마와 의장대를 준비시켰다. 달수는 비단 옷을 입고 감에 올랐고 수백 명의 금군이 그 뒤를 따랐다. 한양을 떠나 고향으로 향하는 달수의 행렬은 왕의 행체 버금가는 위엄을 갖추고 있었으나 달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다. 비가 내린 뒤의 산천은 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을 되찾고 있었다. 고향 마을 어귀에 왕실의 깃발이 나타나자 달수를 멸시했던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큰 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감에서 내린 달수의 표정에는 분노가 없었다. 달수는 겁에 질린 이웃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따뜻하게 웃어 보였다. 이제 비가 왔으니 농사를 지어야지요. 다 지난 일입니다. 그의 너그러운 용서에 마을 사람들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고 그날 이후 누구도 박씨 집안을 손가락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달수를 마을의 어른으로 모시며 존경을 표했다. 달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가 왕이 직접 내린 사과문과 옥패를 무덤 앞에 바쳤다.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임금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빗물에 젖은 무덤개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고 있었고 산바람이 불어와 달수의 젖은 볼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그 후로 조선에는 해마다 때맞춰 비가 내리고 풍년이 들었다고 한다. 박달수는 왕이 내린 벼슬도 마다하고 평생을 고향에서 농사 지으며 살았지만 왕은 그를 잊지 않고 철마다 귀한 선물을 보내 안부를 물었다.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박달수와 임금의 이야기를 하며 약속의 소중함을 되새기곤 했다. 세월이 흘러 모든 주인공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임금의 한마디는 태산보다 무거워야 하며 진실한 마음은 하늘도 움직인다는 교훈은 비 내리는 처마 밑에서 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